지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기 때문입니다. 수백 척의 자살보트와 기뢰밭이 깔린 죽음의 바다. 세계 유가는 배럴당 200달러를 향해 폭등했고 미 함대조차 진입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좁은 연안에서 모기떼 전술은 막을 수 없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죠. 그런데 2026년 5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억류된 수십 척의 민간 선박, 생존율 100%, 이란 혁명수비대 함대, 완전 괴멸, 글로벌 육아, 단 몇 시간 만에 안정.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연안 생존 교리 하나로 가능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미국 국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그 놀라운 반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32년간 중동의 바다를 지켜왔습니다. 페르시아만부터 홍해까지 웬만한 위기는 다 겪어봤죠. 해적, 테러리스트, 밀수꾼들과 수없이 싸웠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몽고메리, 미 해군 제5함대 작전사령관입니다. 중장 계급장을 달기까지 단 한 번도 패배를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폭 39km, 수심은 고작 몇십 미터. 이 좁디 좁은 물길에 이란이 지옥을 만들어놨습니다. 기뢰밭, 무장 고속정 수백 척, 그리고 인질로 잡힌 민간 선박들. 저는 그 앞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지휘통제실로 비상호출이 떨어졌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놨는데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참모들이 보였죠. 사령관님,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 전역의 기뢰를 살포했습니다. 정보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올려다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세어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적 고속정 287척 확인, 그리고 계속 증가 중입니다. 레이더 담당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87척이라니. 우리 함대 전체를 합쳐봐야 20척이 채 안 되는데 말입니다. 민간 유조선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프랑스, 일본, 사우디 국적 유조선 14척이 적에게 포위됐습니다. 승무원만 350명이 넘습니다. 참모의 대답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350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저 좁은 해협에 갇혀 있다는 겁니까? 스크린 한쪽에서 실시간 위성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란 고속정들이 마치 늑대떼처럼 유조선을 빙 둘러싼 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보트들이지만 하나하나 로켓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함대 출동 준비 상황 보고하십시오.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령관님, 문제가 있습니다. 작전 참모가 해도를 가리켰습니다. 해협 입구부터 출구까지 전 구간의 기뢰가 확인됐습니다. 수심이 얕아서 우리 이지스함들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항로가 없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소 안전거리를 확보하려면 기뢰 제거 작전부터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적 고속정들이 워낙 많아서 참모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 전 그날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예멘 아덴항 근처였죠. 우리 구축함 코로가 금유를 위해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고무보트 한 척이 다가왔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트가 폭발했습니다. 함체에 구멍이 뚫리고 불길이 치솟았죠. 제 품에서 23살 수병이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그 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좁은 바다만 보면 숨이 막힙니다. 작은 보트들이 사방에서 달려드는 악몽을 수없이 꿨어요. 사령관님. 참모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덴만에서 대기 중이던 한국 청해부대로부터 긴급 타전이 왔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연합작전에 즉각 투입되겠다고 합니다. 구축함 한 척과 고속정 2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모가 전문을 읽어줬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해군이라. 물론 동맹국이긴 하죠.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령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절합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님, 지금 우리 전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지휘통제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검증도 안 된 동맹군을 이 지옥 불의 땔감으로 밀어넣을 순 없습니다. 20년 전 코로 참사를 잊으셨습니까? 참모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죠. 한국 해군이 중동 연안에서 실전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비대칭 전술에 대응해 본 적이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해적 소탕 작전은 몇 차례 수행했다고 합니다만. 해적이요? 해적과 혁명수비대를 똑같이 보고 계십니까?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그냥 돈 목적의 범죄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는 다릅니다. 광신도들이에요. 목숨 따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자들이죠. 한국군에게 최후방 대기 명령을 내리십시오. 우리 함대의 작전 반경에서 최소 100캐리는 떨어뜨려 놓으시고요. 제가 명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여전히 화면을 뒤덮고 있었어요. 이란 고속정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파하자는 겁니까?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좁은 해협, 얕은 수심, 사방의 기뢰, 그리고 수백 척의 적. 우리가 진입하는 순간 350명의 인질들과 함께 우리 함대마저 전멸할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곳이 막히면 유가가 폭등하고 세계 경제가 무너지죠.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지스함의 생존 확률이 60%입니다. 작전 참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60%라. 나머지 40%는 뭡니까? 죽음이죠. 인질 구출 성공률은요? 30% 미만입니다. 참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 그 말은 350명 중 200명 이상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제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볼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 상황 보고하고 추가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함정에 대기 명령을 내리시오. 제가 지시했습니다. 한국 청해부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모가 다시 물었습니다. 최후방에서 대기시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실패하면 그때 후속 작전이나 맡기십시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 따위가 이 상황을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동양의 작은 나라 실전 경험도 없는 군대. 그들을 이 지옥에 보내는 건 그냥 죽음을 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20년 전 제품에서 죽어간 그 수병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절대로요. 명령 전달 완료했습니다. 한국 청해부대는 작전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크린 속 붉은 점들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이 좁은 해협이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줄을 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한국 해군 같은 미검증 병력을 투입한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에요. 수백 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앞에 놓인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휘통제실의 시계가 오전 6시를 가리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참모들의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커피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저는 여전히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란 고속정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 300척을 넘어섰습니다. 인질로 잡힌 유조선 승무원들은 지금쯤 공포에 떨고 있겠죠. 사령관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보참모 세라 젠킨스 소령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뭡니까, 소령? 제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밤새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사령관님께서 꼭 보셔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세라 소령이 서류를 제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우리 이지스함의 호르무즈 해협 생존율 60%.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른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세라 소령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어요. 다른 데이터요? 예. 연합군 전력 분석 중에 이상한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서류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각국 해군의 연안작전 능력 평가표가 적혀 있었어요. 미국 60%, 영국 55%, 프랑스 58%. 그런데 맨 아래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99%. 이게 뭡니까?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청해부대의 연안 비대칭 전력 요격률입니다. 세라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99%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저도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세라 소령이 무릎을 꿇고 서류들을 주었습니다. 소령, 우리가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겁니까? 실전 경험도 없는 동양의 작은 나라. 해군이 우리보다 40%포인트나 높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령관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라 소령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걸 보십시오. 한국 해군의 지난 10년간 훈련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좁은 바다에서 한국 군함이 고속으로 기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방에서 쏟아지는 모의 표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격추하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이긴 하지만 훈련은 훈련일 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전 데이터도 찾아봤습니다. 세라 소령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군의 실전이요? 해적 소탕 말고 뭐가 있습니까? 북한입니다. 세라 소령의 말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북한이요? 예. 한국은 지난 70년간 북한과 휴전 상태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이라는 곳에서 크고 작은 교전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지도를 띄웠어요. 한반도 서쪽 바다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선을 경계로 북한 해군과 한국 해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특성이 세라 소령이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수심이 평균 40m, 폭은 좁은 곳이 20km도 안 됩니다. 게다가 간만에 차가 심해서 암초가 수시로 드러났다 잠겼다 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호르무즈 해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라 소령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좁고 얕고 복잡한 지형. 그래서요? 지형이 비슷하다고 해서. 적의 전술도 비슷합니다. 세라 소령이 제 말을 끊었어요. 그녀는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건 2002년 연평해전 당시 북한군의 공격 패턴입니다. 화면에 작은 고속정들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모습이 나왔어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전술과 똑같았어요. 북한은 소형 고속정 수백 척을 운용합니다. 공기부양정이라고 하는데 시속 90km로 달리면서 로켓포를 쏩니다. 세라 소령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북한의 연어급 소형 잠수함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작은 잠수함이 얕은 바다에 숨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란의 가디르급 잠수함과 거의 동일한 설계입니다. 사실 이란이 북한 기술을 수입한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령,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사령관님, 한국 해군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지금 마주한 것과 똑같은 적을 상대해 왔습니다. 좁은 바다 모기떼 전술, 소형 잠수함, 기습 공격. 세라 소령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우리에게 호르무즈는 미지의 전장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에게는 매일 훈련하던 앞바다라는 겁니까? 제가 그녀의 말을 받았습니다. 세라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더 있습니다. 세라 소령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입니다.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한국 해군 초계함이 격침됐습니다. 46명이 전사했습니다. 화면에 두 동강난 군함 사진이 떴어요. 한국군은 이 사건 이후 대잠 능력을 미친 듯이 강화했습니다. 얕은 바다에 숨은 소형 잠수함을 찾아내는데 모든 걸 걸었습니다. 세라 소령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북한군은 언제든 기습할 수 있고 한국군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두 동강난 군함, 죽은 젊은 수병들. 20년 전 코로 참사가 떠올랐어요. 99%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세라 소령이 물었습니다. 말해보십시오. 피입니다. 한국군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교훈 삼아 완벽한 방어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는 대양에서 싸우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넓은 바다, 장거리 미사일, 항모 전단. 하지만 한국군은 다릅니다. 그들은 좁은 바다에서 수적으로 압도하는 적을 막아내도록 만들어진 군대입니다. 세라 소령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사령관님, 한국군을 최후방에 처박아 두는 건 우리 모두를 죽이는 겁니다. 그녀의 말이 뼈아프게 박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죠. 소령.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 사령관님. 그 데이터들 확실합니까? 제 경력을 걸고 보증합니다. 세라 소령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들었죠. 99%. 이 믿을 수 없는 숫자 뒤에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있었을까요? 사령관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라 소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스크린 속 붉은 점들을 다시 봤어요. 300척이 넘는 이란 고속정들. 그리고 저 멀리 최후방에서 대기 중인 한국 청해부대.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죠. 어쩌면 제가 틀렸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해군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들이 견뎌온 고통을 몰랐던 거겠죠. 한국 청해부대에 연락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세라 소령이 눈을 크게 떴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일단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99%라는 숫자와 20년 전 죽어간 부하들의 얼굴이 제 안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30분 지휘통제실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사령관님, 프랑스 유조선 루아르호에서 긴급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통신병이 소리쳤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황 보고하십시오. 이란 고속정 3척이 유조선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 6대도 확인됐습니다. 레이더 담당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크린에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떴어요. 칠흑 같은 밤바다 위로 작은 불빛들이 유조선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루아르호 선장과 연결하십시오. 제가 명령했습니다. 잡음 섞인 음성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여기는 루아르호 선장 프랑수와 뒤보아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뒤보아 선장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뒤편으로 선원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선장님, 침착하십시오. 지금 구축함 윌리엄스호를 급파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드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뒤보아의 절규가 들렸어요. 윌리엄스호, 즉각 루아르호 위치로 이동하라. 제가 고함쳤습니다. 사령관님, 윌리엄스호가 응답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루아르호까지 15분 소요됩니다. 15분이라고요? 당장 최대 속력으로 움직이라고 전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드론들이 점점 유조선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 드론 하나만 터져도 유조선 전체가 불바다가 됩니다. 윌리엄스호 현장 도착했습니다. 13분 후 통신병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윌리엄스호가 유조선에서 3km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왜 접근하지 않습니까? 제가 소리쳤어요. 사령관님, 윌리엄스호 함장 보고입니다. 수심이 너무 얕아서 더 이상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암초지대 때문에 사격 각도도 확보할 수 없다고. 참모의 말에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함포 사격은요? 유조선과 적 고속정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오폭 위험이 있습니다. 미사일은요? 같은 이유입니다. 게다가 드론들이 너무 작아서 레이더 포착이. 참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세계 최강미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이 좁은 바다에서 손 하나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장님! 선장님! 뒤보아의 비명이 스피커를 찢었어요. 드론이 50m 앞입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20년 전 그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코로의 함체에 구멍이 뚫리던 순간, 불길이 치솟고 비명이 울려 퍼지던 그 지옥. 제 품에서 숨을 거둔 23살 수병의 차가운 손. 안 돼. 안 돼.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사령관님. 세라 소령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귀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스크린 속 드론이 유조선을 향해 마지막 돌진을 시작했습니다. 20초 아니 10초면 충돌할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령관님, 미확인 함정이 작전구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담당관이 외쳤어요. 뭐라고요? 세라 소령이 물었습니다. 함정 식별 신호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 구축함입니다. 저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국군이요? 최후방 대기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접근 중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어둠 속에서 한 척의 군함이 물살을 가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뱃머리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저 미친. 당장 철수 명령을 내리십시오. 제가 소리쳤습니다. 사령관님, 한국 함정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통신병이 대답했어요.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살하러 가는 겁니까? 좁은 바다, 암초지대, 그리고 사방에서 쏟아지는 적. 윌리엄스호도 손 못 쓰는 상황인데 저 작은 구축함이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지만 한국 군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어요. 속력 35노트. 미친 속도입니다. 레이더 담당관이 경악했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암초지대 사이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어요. 윌리엄스호가 감히 접근하지 못한 좁은 수로를 마치 춤을 추듯 파고들었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작전 참모가 중얼거렸어요. 한국 함정이 루아르호와 이란 고속정 사이에 정확히 끼어들었습니다. 드론이 유조선까지 불과 20m.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 순간 한국 구축함의 함포와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타타타타탕. 기관포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어요. 첫 번째 드론이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불과 3초 만에 6대의 드론이 모두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휘통제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스크린만 바라봤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 입에서 헛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고속정 3척이 기관총을 난사하며 돌진했어요. 한국 구축함이 급선회했습니다. 좁은 수로에서 믿을 수 없는 기동을 보여주며 적의 사격을 모두 피했죠. 그리고 함포가 다시 불을 뿜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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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발의 포탄이 정확히 3척의 고속정을 명중시켰어요. 고속정들이 연쇄 폭발하며 불덩이가 됐습니다. 불과 10초 만에 모든 위협이 제거됐습니다. 말도 안 돼. 세라 소령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입을 떡 벌리고 화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윌리엄스호가 15분 동안 손도 못 댄 상황을 한국 구축함은 10초 만에 해결했습니다. 좁은 수로, 암초지대, 근거리 표적. 미군에게는 악몽 같은 조건들이 한국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루아르호, 상황 보고하십시오. 통신병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무사합니다. 뒤보아 선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군함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안도와 감격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 구축함이 천천히 선회하며 루아르호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사령관님, 세라 소령이 제 옆에 섰습니다. 보셨습니까? 99%가 뭘 의미하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저 앞에서 벌어진 건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한국 해군은 좁은 바다에서 싸우는 법을 정말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있었죠. 한국 청해부대 이진우 대령에게 연결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예, 사령관님. 잠시 후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청해부대장 이진우 대령입니다. 대령, 명령 불복종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지금은 감사하다는 말만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사령관님. 우리는 동맹국 아닙니까? 이진우 대령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화면 속 한국 구축함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어요. 한국군을 검증 안 된 병력이라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검증돼 있었습니다. 피와 눈물로요. 다음 날 아침 지휘통제실에 국방부 중동정책보좌관 로버트 스탠턴이 들어섰습니다. 62살의 이 노회한 관료는 워싱턴에서 급히 날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몽고메리 중장, 어젯밤 상황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스탠턴이 차갑게 말했어요. 예, 보좌관님. 저는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한국군이 명령을 어기고 작전구역에 진입했다고요? 이건 명백한 군기 위반 아닙니까? 스탠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프랑스 유조선과 승무원 35명을 구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결과요? 중장, 이건 운이었습니다. 그냥 운 좋게 맞춘 거예요. 스탠턴이 코웃음을 쳤어요. 장님이 문고리를 잡은 격이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실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의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운이라고요? 어젯밤 제가 본 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기동, 정확한 사격, 한치의 오차도 없는 타이밍. 저건 수천 번 반복해서 몸에 밴 기술이었어요. 보좌관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스탠턴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우연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데이터요? 무슨 데이터 말입니까? 그때 세라 소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어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뭡니까, 소령? 저는 지금 바쁩니다. 스탠턴이 손을 저었어요. 3분이면 됩니다. 세라 소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두 개의 영상이 나란히 재생됐어요. 왼쪽은 호르무즈 해협, 오른쪽은 한반도 서해. 이란 혁명수비대의 전술입니다. 세라 소령이 왼쪽 화면을 가리켰어요. 수십 척의 작은 고속정들이 떼를 지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북한군의 전술입니다. 오른쪽 화면도 똑같았어요. 작은 공기부양정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스탠턴이 말했어요. 비슷한 게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세라 소령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란의 가디르급 소형 잠수함입니다. 북한 연어급 잠수함의 설계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기술을 수입했거든요. 스탠턴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란 고속정들이 사용하는 때 공격 전술, 이것도 북한이 먼저 개발했습니다. 2002년 연평해전 때 처음 사용됐죠. 세라 소령이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크고 작은 교전이 수백 차례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어요. 서해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바다의 수심은 평균 40m, 호르무즈와 거의 같습니다. 폭도 좁고 암초가 많습니다. 세라 소령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스탠턴의 얼굴을 봤어요. 그의 입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입니다. 화면에 두 동강난 군함 사진이 떴어요. 북한 잠수함의 어뢰 한 발에 한국 초계함이 격침됐습니다. 46명이 전사했습니다. 세라 소령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한국군은 이 사건 이후 대잠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얕은 바다의 숨은 소형 잠수함을 찾아내는 게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스탠턴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더 이상 바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에게 좁은 바다는 훈련장이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북한은 언제든 기습할 수 있고 한국군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세라 소령이 마지막 자료를 띄웠어요. 지난 10년간 한국군의 대북 교전 기록입니다. 북한 고속정 격침 12건, 잠수함 격퇴 8건, 대응 성공률 100%. 숫자들이 화면에 나열됐습니다. 100%.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보좌관님. 세라 소령이 스탠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미지의 공포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에게는 매일 아침 마주하는 앞바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적과 수십 년간 싸워왔습니다. 스탠턴이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어요. 어젯밤 작전이 운이었다고요? 아닙니다. 저건 피로 쓴 교과서입니다. 세라 소령의 말이 지휘통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스탠턴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천안함 사진을 바라봤어요. 두 동강난 함체, 차가운 바다. 46명의 젊은 수병들이 저 밑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그 희생을 잊지 않고 완벽한 방어체계를 만들어냈어요. 제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한국군을 무시했던 게 아닙니다. 세라 소령과 스탠턴이 저를 봤어요. 그들이 견뎌온 무게를 몰랐습니다. 분단국가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앞에서 매일을 산다는 게 뭔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대양에서 싸웁니다. 넓은 바다, 항모, 장거리 미사일. 하지만 한국군은 다릅니다. 저는 스크린 속 서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좁은 바다에서 살아남도록 만들어진 군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이고 가장 완벽한 연안 방어 교리를 가진 군대입니다. 스탠턴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성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호르무즈 해협의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에서 한국군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대비해온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적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라 소령. 제가 말했습니다. 예, 사령관님. 한국 청해부대에 정식으로 연합작전 참여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제가 직접 사과하겠습니다. 그들을 최후방에 처박았던 것에 대해서요. 세라 소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스탠턴이 일어났어요. 저도 워싱턴의 보고를 수정하겠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천안함, 연평해전, 북방한 개선. 한국이라는 나라가 견뎌온 세월이 거기 담겨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동맹국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만하게 굴었던 제 자신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구할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지. 새벽 4시 지휘통제실의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스크린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어요. 적신호가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이란 혁명수비대 전 함대가 출동했습니다. 레이더 담당관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숫자를 보고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무장 고속정 412척, 소형 잠수함 11척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 중입니다. 412척이라니.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어요. 미군 함대 배치 상황은요? 기뢰 때문에 진영을 갖출 수 없습니다. 각 함정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작전 참모의 대답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됐어요. 화면 한쪽에 이란 작전 본부 도청 음성이 재생됐습니다. 전 함대, 공격 개시. 미국 놈들을 바다에 수장시켜라. 카셈 장군의 목소리였어요. 광기에 찬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킬존 완성. 이제 저들은 쥐새끼처럼 죽을 것이다. 카셈의 고함이 스피커를 찢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노려봤어요. 붉은 점들이 동심원을 그리며 우리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포위망이었어요. 사령관님, 한국 청해부대로부터 긴급 타전입니다. 통신병이 소리쳤습니다. 연결하십시오. 이진우 대령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령관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무제한 교전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제한 교전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국적 상선과 동맹국 함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진우 대령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대령, 지금 적은 400척이 넘습니다. 귀관의 함정은 단 한 척뿐이고요. 압니다. 그런데 혼자 들어가시겠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진우 대령이 말했습니다. 통신이 끊어졌어요. 화면에 한국 구축함이 나타났습니다. 전속력으로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저 미친.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이란 고속정대의 정중앙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적들이 사방에서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전투 배치. 한국 함정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도청된 함내 통신이 들렸어요. 레이더실, 소나 최대 출력. 수중 표적 전부 찾아내. 이진우 대령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맹수 같은 날카로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함장님, 수중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파도, 암초, 기뢰 신호가 뒤섞여서 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호 중사, 자네가 못 찾으면 우리 다 죽어. 집중해. 알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휘통제실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습니다. 잡았습니다. 방위 320, 거리 2500, 수심 35m. 적 잠수함입니다. 김태호 중사의 외침이 들렸어요. 대잠 로켓 발사. 쾅. 한국 구축함에서 로켓이 솟구쳤습니다. 바다 위로 포물선을 그리며 나라가 정확히 좌표에 떨어졌어요. 화광. 수중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적 잠수함 격침 확인. 김태호 중사가 보고했습니다. 다음 표적. 방위 185, 거리 3000, 수심 40. 발사. 쾅. 또 한 발의 로켓이 날아갔어요. 격침. 불과 2분도 안 돼서 이란 잠수함 3척이 수장됐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작전 참모가 중얼거렸어요. 우리 최신 소나도 못 찾는 표적을 한국군 중사가 귀신같이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이란 고속정들이 한국 함정을 향해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담당관이 외쳤어요. 화면에 수십 척의 고속정이 한국 구축함을 향해 쏟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대령, 철수하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제가 무전에 대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 구축함의 모든 무기가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어요. 함포, 미사일, 근접방어 무기 체계. 쉴 새 없이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타타타탕, 쾅, 쾅, 쾅. 첫 번째 고속정이 폭발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 적들이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명중률 100%.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레이더 담당관이 경악했어요. 한국 구축함이 급선회했습니다. 좁은 수로에서 믿을 수 없는 기동을 보여주며 적의 포격을 모두 피했죠. 그리고 반격했어요. 쾅쾅쾅쾅. 함포가 연속으로 불을 뿜었습니다. 7발, 7척. 모든 포탄이 정확히 명중했어요. 저건 사람이 쏘는 게 아닙니다. 세라 소령이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한쪽에 카셈 장군의 작전실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 저 배 한 척을 왜 못 잡아? 카셈이 고함쳤어요. 장군님, 우리 고속정이 벌써 60척이나 격침됐습니다. 부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카셈의 눈이 커졌어요. 60척이라니. 불과 10분도 안 돼서요. 전 함대, 동시 공격. 사방에서 달려들어. 카셈이 미친 듯이 명령했습니다. 이란 고속정들이 일제히 돌진했어요. 하지만 한국 구축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였어요. 적진 한가운데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함장님, 탄약 잔량 60%입니다. 함내 통신이 들렸어요. 계속 쏴. 한 발도 아끼지 마. 이진우 대령이 외쳤습니다. 미사일이 연속으로 발사됐어요. 하늘을 가르며 날아간 미사일들이 정확히 표적을 찾아갔습니다. 10척, 20척, 30척. 적 고속정들이 연쇄 폭발하며 불바다가 됐어요. 장군님, 고속정 120척 손실. 잠수함도 전멸입니다. 카셈의 부하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안 돼. 카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의 무적 전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 구축함 단 한 척에게요. 전 함대, 철수하라. 카셈이 절규했습니다. 이란 고속정들이 일제히 뱃머리를 돌렸어요. 공포에 질린 채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천천히 속도를 줄였어요.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포연이 자욱한 바다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지휘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00척이 넘는 적을 상대로 단독작전을 펼쳐 150척 이상을 격침시켰습니다. 아군 피해는 제로. 억류된 민간 선박들도 모두 무사했어요. 이게 대한민국 해군입니까? 제 입에서 헛소리가 나왔습니다. 스크린 속 한국 구축함이 천천히 순찰하고 있었어요. 바다를 완전히 장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99%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북한이라는 적과 수십 년간 피 흘리며 싸워온 결과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함. 그게 바로 대한민국 해군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바다는 고요했어요. 포연이 거치고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지휘 통제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죠. 사령관님, 최종 상황 보고 들어왔습니다. 세라 소령이 다가왔어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억류됐던 다국적 민간 선박 14척 전부 무사합니다. 승무원 350명,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습니다. 세라 소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생존율 100%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100%라니.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게였죠. 적 손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란 고속정 153척 격침, 소형 잠수함 11척 전멸. 나머지는 모두 도주했습니다. 세라 소령이 서류를 읽었어요. 한국군 피해는요? 없습니다. 탄약 소모만 70%입니다. 없다고요. 400척이 넘는 적과 싸워서 피해가 하나도 없다니. 참모들을 소집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10분 후 지휘 통제실에 참모들이 모였어요. 작전참모, 정보참모, 함대사령부 주요 장교들. 모두 밤을 새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역사가 바뀌는 걸 목격했습니다. 참모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군사학에 오래된 정설이 있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는 비대칭 전술이 무적이라는 것. 수백 척의 소형 고속정 앞에서는 어떤 함대도 무력하다는 것.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구축함이 순찰하는 모습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정설이 깨졌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 단 한 척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참모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우리는 대양 해군입니다. 넓은 바다에서 항모를 운용하고 장거리 미사일로 적을 제압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이기도 합니다. 좁은 바다, 얕은 수심, 복잡한 지형.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작전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면 한국 해군은 다릅니다. 그들은 좁은 바다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이라는 적과 70년간 대치하면서 말이죠. 저는 천안함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 함정을 기억하십니까? 북한 잠수함 한 척에 격침됐습니다. 46명이 죽었습니다. 참모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국군은 그 후 무엇을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한국군의 훈련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좁은 바다에서 반복되는 대잠 훈련, 고속 기동 훈련. 매일, 매달, 매년. 그들은 쉬지 않고 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우리에게 호르무즈는 낯선 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에게는 익숙한 바다였습니다. 북한의 전술과 이란의 전술이 똑같으니까요. 세라 소령이 자료를 추가로 띄웠어요. 북한 공기부양정과 이란 고속정의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움직임, 공격 패턴, 모든 게 똑같았어요. 한국군이 수십 년간 대비해 온 적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99% 요격률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운이 아닙니다. 피입니다. 참모들이 침묵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20년 전 코로 참사 이후 좁은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작은 보트만 봐도 손이 떨렸습니다. 동료들이 불타 죽는 악몽을 매일 꿨습니다. 제 고백에 참모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한국군을 최후방에 처박았습니다. 그들마저 제 눈앞에서 죽는 걸 볼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군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전장에서는 우리보다 강했습니다. 세라 소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아침 저는 처음으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완벽하게 전장을 장악하는 걸 보면서 말이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타는 동료들의 환영이 사라졌습니다. 귀를 찢던 이명도 멎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참모들이 숙연해졌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좁은 바다 연안작전, 비대칭 전술.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미 해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작전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대양의 지배자입니다. 하지만 모든 바다의 지배자는 아닙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스크린 속 태극기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연안작전이 필요하면 한국군과 협의하십시오. 그들의 경험을 배우십시오. 자존심 따위 버리십시오. 제 말에 참모들이 경청했습니다. 전 세계 해군들이 오늘의 전투를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리를 쓸 겁니다. 한국식 연안 방어 교리를 말이죠. 세라 소령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동맹국을 무시한 대가가 뭔지 알았습니다. 저는 참모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실전 경험 없다고 깔보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적과 매일 싸웠습니다. 그들의 교훈은 우리보다 값집니다. 참모들이 일제히 경례했어요. 저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평화로웠어요. 한국 구축함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20년 묵은 저주를 풀어준 것에 대해서요. 세계를 구한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오만한 동맹국에게 겸손을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요. 오전 9시 지휘통제실 스크린에 CNN 생방송이 떴습니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의 기적. 대한민국 해군이 세계 경제를 구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굵은 헤드라인이 흘러갔어요. 자유세계를 구한 대한민국의 푸른 방패.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BBC로 채널이 바뀌었어요. 사상 초유의 단독작전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함대를 격퇴한 한국 청해부대. 그들은 누구인가? 영국 앵커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특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세라 소령이 보고했어요.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까지 모든 나라가 한국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경제 뉴스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던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앵커가 외쳤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수직으로 치솟던 유가 곡선이 작전 성공 소식 후 곤두박질치고 있었어요. 단 3시간 만에 평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경제사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살아났어요. 한국군 덕분에요. 사령관님, 두바이 항구에서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통신병이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항구가 나타났어요. 구조된 유조선들이 하나둘 입항하고 있었습니다. 부두에는 수백 명의 가족들과 취재진이 몰려 있었죠. 첫 번째로 루아르호가 접안했습니다.
프랑스와 뒤보아 선장이 갑판에 나타났어요. 그는 마중 나온 아내를 보자마자 비틀거렸습니다. 선원들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어요. 취재진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선장님,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뒤보아 선장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뒤보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란 고속정들이 사방을 둘러쌌습니다. 드론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선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군함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뱃머리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뒤보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국 군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적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단 10초 만에 모든 적을 제거했습니다. 마치 신의 손길 같았습니다. 뒤보아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국 함대도 우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했습니다. 기뢰밭 한가운데서 죽음만 기다리던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 선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국 군함은 신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뒤보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재진이 일제히 카메라를 터뜨렸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구했어야 할 사람은 우리였는데 한국군이 대신해줬어요. 사령관님, 워싱턴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세라 소령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국방장관 브리핑이 곧 시작됩니다. 화면이 백악관 브리핑룸으로 바뀌었어요. 단상에 미 국방장관이 올라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호르무즈 해협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 세계 경제의 대동맥을 끊으려 했습니다. 수백 척의 고속정과 잠수함으로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만으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좁은 해협, 얕은 수심, 사방의 기뢰. 우리 함대는 진입조차 어려웠습니다. 국방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대한 동맹국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한국 구축함의 작전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대한민국 청해부대는 단독으로 적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150척이 넘는 적을 격퇴했습니다. 기자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억류된 민간인 350명, 전원 무사구조. 아군 피해 제로. 이것이 대한민국 해군의 실력입니다.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아니었다면 오늘 글로벌 경제는 완전히 붕괴했을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가 박수를 쳤어요. 브리핑룸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가 3분 넘게 이어졌어요.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청해부대장 이진우 대령과 장병 전원에게 최고 수준의 무공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외국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한국군이 세계를 구했다고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의 논평이 쏟아졌어요. 대한민국은 책임감 있는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마이너스 프랑스 대통령. 한국 해군의 용기와 실력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마이너스 영국 총리. 자유세계의 진정한 수호자입니다. 마이너스 독일 총리. 우리 선원들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마이너스 일본 총리. 찬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사령관님, 유엔 안보리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라 소령이 또 다른 뉴스를 틀었어요. 대한민국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켰다. 유엔 사무총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여전히 순찰하고 있었죠. 세라 소령. 제가 말했습니다. 예, 사령관님.
이 모든 뉴스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교육자료로 쓸 겁니다. 어떤 교육입니까? 겸손입니다. 우리 해군 사관생도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제 말에 세라 소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스크린에서 뒤보아 선장의 인터뷰가 다시 재생됐습니다. 태극기를 단 군함이 나타났을 때 저는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눈물 어린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걸요. 한국이라는 동맹국 덕분에요. 오후 4시 저는 헬기에 올랐습니다. 부조종사가 좌표를 확인했어요. 사령관님, 한국 청해부대 구축함으로 향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바다였어요. 엊그제까지 지옥이었던 곳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15분 후, 저 멀리 한국 구축함이 보였어요. 갑판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끄러움과 감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착륙했어요. 로터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갑판에 한국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그 앞에 이진우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이진우 대령을 향해 걸어갔어요. 사흘 전 무전으로 거칠게 거절했던 바로 그 사람. 제가 최후방에 처박았던 동맹군의 지휘관. 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차려 자세를 잡았어요. 오른손을 올렸습니다. 완벽한 각도의 거수경례였습니다. 대한민국 청해부대장 이진우 대령님께 미 해군 제5함대 작전사령관 리처드 몽고메리 중장이 경의를 표합니다. 제 목소리가 갑판에 울렸어요. 이진우 대령이 답례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사령관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저는 경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그대로 그를 바라봤어요. 대령.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의 오랜 악몽을 끝내주었습니다. 이진우 대령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20년 전 좁은 바다에서 부하들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불타는 함정, 비명, 죽어가는 젊은이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밀어냈습니다. 검증 안 됐다는 핑계로, 위험하다는 이유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또다시 누군가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제 눈앞에서 동맹국 장병들이 죽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이진우 대령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제가 두려워했던 그 지옥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말이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든 인지를 구했습니다. 제가 20년간 못한 일을 당신들은 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동맹국을 무시했던 오만함을, 당신들의 실력을 몰라봤던 무지를,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옳은 판단을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닷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이진우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우리는 동맹입니다. 서로 지켜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진우 대령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사령관님께서 부하를 잃으셨다고 했습니까? 저희도 잃었습니다. 천안함에서 46명이 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도 매일 훈련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오늘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이진우 대령이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단단했어요. 감사합니다, 대령.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350명이 살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슴을 가리켰어요. 제 영혼도 살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진우 대령이 뒤를 돌아봤어요. 부관에게 뭔가 손짓했습니다. 부관이 쟁반을 들고 왔어요. 종이컵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이진우 대령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종이컵을 받았어요. 달콤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믹스커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커피죠. 이진우 대령이 설명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어요.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훌륭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난간에 기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대령, 한국 해군에 대해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얼마든지요. 70년 전 한국 전쟁 때 한국 해군은 어땠습니까? 이진우 대령이 잠시 생각했어요. 작았습니다. 배도 없고 무기도 없었죠. 미국이 준 낡은 상륙함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미국의 원조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배웠습니다. 천천히 성장했습니다. 이진우 대령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계 경제를 지켰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때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살 수 있었던 나라. 이제는 미국을 구하는 나라가 됐어요. 놀랍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진우 대령이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사령관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고통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걸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70년간 고통받았습니다. 전쟁, 분단, 가난, 북한의 위협. 하지만 그 고통이 그들을 세계 최강의 연안 해군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도 배워야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겸손을요. 우리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이 눈을 가렸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올려다봤어요.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연안작전이 필요하면 한국군과 협력하겠습니다. 당신들의 경험을 배우겠습니다. 이진우 대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영광입니다. 우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해가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 멀리 미군 구축함들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한국 구축함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동맹의 모습입니다. 이진우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들어 올렸어요. 건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용기와 실력에, 그리고 우리의 동맹에. 이진우 대령도 컵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우정에. 종이컵이 부딪혔어요. 가벼운 소리였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믹스커피를 다 마셨어요.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맛 같았어요.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한. 따뜻하지만 단단한. 대령.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예, 사령관님.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진정한 영웅이요. 이진우 대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겸손함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세계를 구하고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대한민국 해군이었어요. 저는 다시 격려했습니다. 이진우 대령도 답례했어요. 감사합니다, 대령.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야말로 영광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헬기로 돌아갔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갑판에 이진우 대령이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장병들도 함께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헬기가 높이 올라갔어요. 호르무즈 해협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바다였어요. 한국 구축함이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석양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악몽도 이명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만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동맹국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구했을 뿐 아니라 제 영혼도 구했어요. 믹스커피의 달콤함이 아직 입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국의 정 같았어요.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요. 헬기가 기지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태극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영원히 잊지 못할 깃발. 세계를 구한 푸른 방패. 대한민국이었습니다.